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저는 제 명상 선생님과 함께 지난 2년간 명상과 마음 경영을 배우는 10주 과정을 1기부터 5기까지 5번 진행했습니다. 이제 6기 모집을 위한 공개 강의를 열흘 후인 4월 13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기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 중에 5분의 수강 후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 태어나서 받은 모든 공부 중에 단연코 최고의 공부입니다. 2. 보이지 않는 마음과 정신 세계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놀라웠다. 3. 10년간 약으로도 못 고친 중증 우울증, 강의를 듣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4.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편안함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자유라는 걸 느낍니다. 5. 좀 더 일찍이 공부를 알았더라면 내 삶이 훨씬 여유롭고 더 행복했을 것이다. 4월 13일 공개 강의에 오시면 명상과 마음 경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어보시고 10주 과정 참여를 결정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와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뇌를 읽다, 마음을 읽다. 지은이는 권준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방문 교수로 있을 때 뇌 영상술을 이용한 정신질환의 기전을 연구했고 이후 35년간 연구자이자 치료자로서 과학적 탐구를 통한 뇌와 마음의 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적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조현병과 강박증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이자 세계적인 뇌영상학 전문가다. 특히 대한조현병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정신분열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해 조현병으로 병명을 변경하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과 신체를 따로 분리할 수 없는 단일한 존재로 봤다. 이런 논쟁은 근대에 이르러 데카르트가 재정립했다. 장작불에 발을 올리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아마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뜨거움을 느끼고 발을 뗄 것이다. 뜨거운 불의 자극이 뇌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척수에서 반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이처럼 신경에 의해 조절되는 반사작용의 존재를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발을 떼는 행위와 뜨겁다고 인식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 있다. 데카르트의 이런 이원론은 뇌의 가장 고위 기능인 정신을 인간이 과학적 연구로 밝혀낼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 남겨둠으로써 결과적으로 뇌에 대한 연구를 어렵게 했다. 오늘날 일각에서는 정신이 뇌의 작용이라는 점을 데카르트도 알고 있었으나 당시 분위기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없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기독교 문화에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정신을 연구한다고 하면 과연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오늘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상당 부분은 뇌의 작용으로 해석된다. 인간의 뇌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일까? 수많은 신경세포로 구성된 뇌의 모습은 망원경으로 본 우주의 모습과 놀랄 만큼 닮았다.
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보 처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컴퓨터와 같이 내 외부의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뇌는 약 1.3에서 1.5kg의 무게로 체중의 약 2.5%만을 차지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가량에 달하는 에너지와 분당 750ml의 혈액을 사용할 만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다.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신경세포의 연결 부위인 시냅스는 그 수만 해도 100조에서 1000조 개에 이른다. 신경세포들은 직접적으로 붙어 있지 않고 틈을 두고 떨어져 있으며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오늘날에는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종합해 뇌 지도를 그리는 커넥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뇌는 판단, 기억, 추리 등 생각과 관련된 기능이나 시각, 청각 등 감각 자극을 받아들여 전달, 해석, 명령의 기능을 하는 신경계의 최고 중추라고 할 수 있다. 신경세포는 전기화학적인 신호의 조합을 통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상돌기 가지, 세포체, 축삭의 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수상돌기는 다른 세포로부터 신호를 전달받는 부분으로 돌기가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다. 세포체는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및 효소를 생성하는 세포액과 다른 세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삭은 세포들 사이의 신호들을 운반하는 기관이다. 엑스레이로 머리를 찍으면 어떨까? 두개골, 턱 등 뼈의 모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날에는 뇌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질병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가장 오래된 방법은 뇌파 측정이다. 외부의 전극으로 뇌의 전기적 활동을 파악해 실제 뇌파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측정한다. 뇌의 단면을 촬영해 뇌 속을 실제 3차원으로 보는 컴퓨터 단층 촬영술, 즉 CT도 있다. 오늘날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자기공명 영상법, 즉 MRI는 자력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을 인체에 투사함으로써 돌아오는 전자기파를 측정해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최근 뇌의 기능을 연구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법, fMRI이다.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관련 뇌 부위에 혈류가 공급되며 활성화되는데 이때 혈류량을 측정함으로써 뇌의 기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뇌는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 만큼 뇌로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에 걸친 진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구상에 비교적 일찍 나타난 생물들에서는 인간의 뇌와 같은 기관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뇌는 동물에게만 있는 기관이다. 움직이는 것이라는 의미의 동물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뇌는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식물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식물의 뿌리에는 영양과 수분 공급의 기능뿐만 아니라 일종의 모니터링과 커뮤니케이션 기능까지 갖춰져 있다. 땅속의 화학적 성분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식물이 환경에 반응하고 적응하게 하며 병충해와 같은 위험이 생겼을 때 다른 식물에게 위협 관련 신호를 전달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환경을 탐지하고 반응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뇌와 엇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크기가 1mm에 불과한 예쁜 꼬마 선충의 경우 인간과 같은 뇌는 없지만 머리 쪽에 신경세포 다발들이 뭉쳐있는 형태의 기관이 형성되어 있다. 그 안에는 인간 뇌와 같이 환경 자극에 따라 흥분되거나 억제되는 뉴런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식물과 동물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 생물도 있다. 멍게에는 원시적인 수준의 뇌와 같은 신경기관이 존재한다. 어릴 때는 이를 활용해 보금자리를 찾아 바다를 헤매다가 바위나 산호 등에 정착하면 스스로 뇌를 먹어버린다. 더는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큰 뇌를 없애는 것이다. 뇌가 운동 능력의 필요에 의해 진화했다고 추정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이에 따르면 동물에게만 뇌가 존재하는 이유, 즉 뇌란 움직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일반적으로 뇌의 크기와 무게는 몸집에 비례하지만 보통 고등동물로 진화할수록 더욱 커지고 무거워지며 구성 또한 복잡해진다. 뇌의 무게를 신체 대비 비율로만 따진다면 인간은 2.3%에 불과하지만 생쥐는 3.3%에 이른다. 사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뇌의 신피질 비율이다. 인간의 경우 신피질의 표면이 다른 포유류처럼 매끄럽지 않고 주름이 상대적으로 많다. 즉, 뇌의 표면적이 보다 넓고 그만큼 신경세포의 수도 많다는 의미다. 고등동물일수록 신피질의 비율이 높고 그 안에 주름과 신경세포가 많다. 흔히 뇌에 주름이 많을수록 지능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신피질 중에서도 전두엽 쪽이 커질수록 더욱 고등동물이 된다. 쥐보다는 원숭이, 원숭이보다는 인간이 더욱 큰 전두엽을 가지고 있다. 결국 뇌란 움직이기 위해서 진화됐으며 그런 뇌를 가진 동물들은 고등동물들일수록 신피질, 그 중에서도 전두엽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지능이나 사고 영역의 발달로 사회 인지 기능 또한 성장하며 진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걷기까지 1년, 혼자서 온전히 걷기까지는 3년여의 시간이 걸린다. 인간이 가장 진화된 형태의 고등동물이라고 할 때 이보다 진화가 덜 된 말이 태어나자마자 걷는 것과 인간은 그렇지 못한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2009년 스웨덴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운동 발달 연령의 차이는 뇌의 크기에서 기인한다. 인간처럼 뇌가 큰 포유류는 운동 외에 보다 고차원적인 기능을 발달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에 운동 발달이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것이다. 흔히 인간의 뇌 발달은 대부분 영유아 시절에 완성되며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긍정적인 경험이 평생 성공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뇌 발달의 80에서 90%가 5세 이전에 완성된다. 뇌가 발달한다는 것은 신경세포가 성장하고 숫자가 증가하고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냅스가 생성되며 신경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말한다. 신생아의 뇌는 생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신경세포를 추가하고 매초 1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며 놀라운 속도로 성장한다. 사실 이는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그 결과 성인이 됐을 때와 비교해서
최대 2배 정도의 넉넉한 신경망이 구성된다. 이후 자극을 받는 신경망은 한층 강화되며 사용되지 않는 잉여 신경세포들은 시냅스 가지치기를 통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점차 제거된다. 똑똑한 뇌, 높은 지능을 갖기 위해서는 신경망의 연결이 핵심이며, 그러려면 유아기의 다양한 환경과 자극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322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0에서 85세의 기간에 걸쳐 대뇌 피질의 3가지 조건을 측정해 본 결과 표면, 두께, 주름 모두 20세 이후부터 생애 주기마다 조금씩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등 뇌 각각의 영역에서 조금씩 다른 비율로 감소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뇌가 조금씩 퇴행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퇴행만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새로운 뇌가 생성된다.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뇌의 신경세포 일부가 죽더라도 신경망들의 숫자, 강도, 형태를 조절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른 신경세포가 대신한다는 개념이다. 길이 없던 숲속에서 같은 곳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길이 생기는 것처럼 신경세포들의 연결 또한 일상적인 반복 행동으로 생성된다. 이는 뇌의 발달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근거가 된다. 뇌는 사용할수록 활성화되고 그래야만 퇴화하지 않는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운동이나 뜨개질, 심지어 고스톱을 권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새해 계획은 왜 항상 실패할까? 인간은 대부분 자신의 행동을 쉽게 조절하지 못한다. 나이 들수록 더 그렇다. 생각이나 행동은 뇌에서 나오는데 고령인의 뇌는 젊은이보다 딱딱해 뇌 기능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패턴과 관련된 행동은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쉽게 표현된다. 즉,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특정 뇌 연결이 강화돼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해 습관화되는 것이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뇌 신경 회로는 어릴수록 자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바뀐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경망이 결국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만들고 성격까지도 형성한다. 그러기에 어릴 때 부모, 또래 관계 등 주위 환경이 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폭력이나 비행, 중독, 충동적 행동 같은 사회 문제를 줄이려면 어릴 때부터 건강한 대인관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새해 계획에 성공하려면 강화된 신경망을 바꿀 정도로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신경망을 새로 만들려면 새로운 행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반복 행동이 관건이다.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 가소성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보상이 중요하다. 그래야 의지가 생긴다. 새해 계획은 짧은 시간이라도 반복하면서 매일 작은 보상이 있도록 과도하게 설계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행동을 어느 정도 지속하면 신경망이 새로 만들어져 새로운 습관을 힘들이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 새해 계획에 성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 가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반복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동물 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는 인공 부화로 갓 태어난 기러기들이 처음 본 대상인 자신을 본능적으로 어미 기러기로 인식하고 따라다니는 것을 관찰하게 됐다. 기러기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로렌츠를 어미로 각인해 버린 것이다. 로렌츠는 이로부터 모든 생물은 모두 정해진 시기에 받아야 할 자극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처럼 뇌의 발달 시기는 동물을 통해 처음으로 존재가 증명됐고 오늘날에는 인간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이 유력해졌다. 뇌는 유전과 환경, 둘 중 어느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둘러싼 논쟁은 여러 학문에서 다루는 오래된 문제 중의 하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루마니아는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셰스쿠에 의해 왕조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 차우셰스쿠는 지독한 인구 증가 정책을 폈는데 여성 1인당 4명의 아이를 강제로 출산하도록 했으며 낙태 또한 금지했다. 식량난과 빈곤 속에서 많은 아이가 버려졌고 이들은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이후 독재 정권의 붕괴와 함께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 입양됐다. 루마니아에서 영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자라며 영양 결핍 상태에 있었던 경우와 곧바로 입양된 경우로 나눌 수 있었는데 비교 결과 뇌 발달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보육시설에 있다가 입양된 아이들의 상당수는 영양 부족에 시달렸고 저체중이었으며 성장 후에도 전체 뇌 용적이 작았다. 어릴 때 필요한 발달 환경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결과 성인기 뇌에까지 영향이 미친 것이다. 뇌와 환경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발달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연구로는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할로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시행한 사회적 고립 실험이 유명하다. 할로는 갓 태어난 원숭이를 어미와 떨어뜨린 후 2개의 가짜 어미와 함께 두었다. 하나는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고 우유를 주는 가짜 어미이고 다른 하나는 우유는 주지 않지만 따뜻한 천으로 만들어진 가짜 어미였다. 새끼 원숭이는 차가운 철골 어미에게는 우유를 먹을 때만 갈 뿐 대부분의 시간을 천으로 만들어진 어미와 붙어 지냈다. 식욕보다는 따뜻한 엄마의 품이라는 자극을 찾도록 뇌가 프로그램되어 태어난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할로는 새끼 원숭이를 태어나자마자 어미와 원숭이 사회로부터 격리해 홀로 두었다. 격리 기간은 원숭이마다 다양했는데 길게는 15년에 이르렀다. 환경 자극을 박탈당해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란 새끼 원숭이는 무리로 돌아가서도 어울리지 못했다. 사람으로 치면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반복 행동이나 폭력 및 자해, 자폐와 같은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죽었다. 오늘날 할로의 원숭이 실험은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존 볼비가 주창한 애착이론의 토대가 되는 등 사회적 동물의 초기 발달에서 접촉과 환경의 중요성을 증명한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뇌가 60에서 70%는 유전적 영향을, 30에서 40%는 환경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모 사탕과 동그라미 사탕으로 채울 수 있는 유리병이 있다고 하자 병이 다 차면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 세모 사탕은 스트레스,
재정 및 가족 문제와 같은 환경적 요인, 동그라미 사탕은 타고난 유전적 요인을 뜻한다. 유리병은 사람마다 모두 다른 속도와 비율로 채워진다. 모든 사람은 정신질환에 대한 유전적 취약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며 정신질환마다 유전 및 환경적 요소가 병을 유발하는 기여도도 각기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 유리병의 높이를 높이는 방법이야말로 최선의 해결책이다. 수면, 영양 섭취, 운동 등 환경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병의 연장용 고리들을 높이 쌓아 정신질환의 유발을 막고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유전과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된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정상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잘 지내는 상태라고 본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말하는 정상 또한 한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적 특성이 전형적이거나 적절한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을 의미한다. 단순히 말하자면 의학적으로 정상이란 아프지 않은 상태, 비정상이란 아픈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신의학에서는 우울, 불안, 불면 등의 분명한 정신과적 증상을 가진 환자보다 대인관계 등의 문제로 병원을 찾아온 사람을 진단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말한다. 명확한 진단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통계는 현대의학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들의 뇌는 비슷한 나이의 대다수 사람보다 뇌의 크기, 특히 해마의 크기가 작아져 있기에 이를 비정상이라고 판단한다. 통계적 측면에서 정상을 논할 때는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떤 집단에서 많은 사람이 하는 행동 양식이나 생각 등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양 문화는 서양 문화에 비해 좀 더 내향적인 문화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수줍어하며 기분도 평균적으로 약간 차분한 편이다. 이에 비해 서양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에게 자신을 어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며 평소의 기분도 평균적으로 약간 쾌활한 편이다. 외향적 사회이고 이런 기준이 표준 규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 몇 시간씩 걸리는 버스나 열차 여행에서 모르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경우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이에 비해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서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 대화 내용이라고 해봐야 자기 집 강아지나 고양이 이야기에서부터 시시콜콜한 생활 속 이야기가 전부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로 헤어져 제갈 길을 간다. 만약 한국에서 옆자리 사람이 자꾸만 말을 건다면 그 사람은 약간 기분이 떠 있는 사람 또는 가벼운 사람으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서양에서 내릴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마음이란 무엇이며 뇌와 마음은 어떤 상관관계를 지닐까? 피질 아래에는 흔히 감정의 뇌라고 부르는 변연계가 자리하고 있다. 뇌 깊숙이 있는 만큼 진화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부위다. 변연계는
대뇌와 간뇌의 경계를 따라 시상과 시상하부, 편도체 등으로 이루어진 기능적 시스템이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기억을 잃거나 학습, 집중, 감정 조절에 손상이 오고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의 공대생이었던 찰스 휘트먼이 일으킨 총기 사건은 뇌에 문제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총을 좋아하는 아버지 때문에 어릴 적부터 총에 관심이 많았던 휘트먼은 1966년 8월 1일 교내 시계탑 전망대에 올라가 96분 동안 무차별적인 조준 사격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집에서 아내와 어머니를 먼저 사살한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총 15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당했다. 휘트먼은 결국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휘트먼의 노트에서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고통스럽다는 등의 메모가 발견됐는데 이후 부검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에 커다란 종양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범죄와 정신질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논쟁이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소아기호증을 앓았던 한 40대 남자 교사의 사례도 뇌와 행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물음을 던져준다. 평소 소아 포르노에 과도하게 집착하던 그는 입양한 딸을 성폭행해 교도소에 수감됐고 재활 치료 중에도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충동을 보이는 모습과 함께 인지기능에 이상이 보였다. MRI를 통해 뇌를 분석한 결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안화 전두피질에서 종양이 발견됐고 종양 제거 수술 후 놀랍게도 소아기호증 증상들이 모두 소실됐다. 하지만 수년 후 종양의 재발과 함께 소아기호증 증상 또한 다시 나타났다. 뇌와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에서 연쇄살인범에 대한 연구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는 15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폭행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유영철 또한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무려 20명을 살해해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모두 일관된 수법과 자신만의 표식을 남기는 등 연쇄살인마의 공식을 그대로 따랐다. 이처럼 폭력성을 동반하는 이상심리 소유자를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사이코패스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일 뿐 정신의학적인 진단명은 아니다. 보통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진단되는데 여기에는 감정적으로 냉담하고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며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다.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10에서 20%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연쇄살인범들과 일반인들의 뇌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특히 전두엽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 연쇄살인범의 전두엽은 활성이 저하되어 있으며 해부학적으로도 용적이 감소된 소견을 보인다. 정신을 집중하게 하고 충동과 폭력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전두엽의 결함으로 충동과 폭력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수감된 985명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의 뇌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도출됐다.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뇌 속 여러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저하되어 있었는데 특히 두려움을 느끼는 편도체의 연결성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하지만 이 모든 범죄의 원인을 뇌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2019년 4월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인득의 사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실제로 가족들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으나 보호 의무자 없이 진단이나 강제 입원이 불가능한 법체계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무고한 이웃 5명이 목숨을 빼앗기고 17명이 부상을 당한 후에야 안인득은 외부로부터 격리될 수 있었다.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됐을 때 뇌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를 보낸다. 평소와 달리 불안하고 긴장되고 우울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나 분노가 일기도 한다. 수면 및 식욕 장애가 생기고 외부와 단절되어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술, 담배 등의 중독이 극심해지는 것도 뇌가 보내는 신호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회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10대와 20대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스트레스 설문에 따르면 약 40%는 우울증, 약 15%는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런 불안과 초조함은 한편으로는 강박증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실제로 강박증을 앓는 환자가 지난 5년간 10% 이상 증가했고 특히 20에서 30대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정신질환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 외에도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다. 평소의 관심사에서 흥미를 상실하고 에너지가 감소하며 정신운동 또한 지연되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초조해진다. 체중이나 식욕이 상승 또는 저하되는 양극단의 모습을 보인다.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경우도 아예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 6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WHO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은 20년 넘게 장애 및 사망의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9년 한 해 동안만 13,799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등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수년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우울한 기분을 느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분이 고양되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적인 상태, 즉 주요 우울증은 특별한 스트레스나 사건 없이도 저절로 우울한 기분이 들며 우울의 정도가 심하고 2주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 단순히 우울한 기분 외에도 죄책감, 수면 및 식욕장애, 피로감 증가, 집중력 저하, 자살 충동 등을 겪는데 이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 나가기 어렵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는다.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우울증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등 극심한 신체 질환을 유발해 사망률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우울증은 단순히 개인의 기분 장애가 아닌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치료해야 하는 사회적인 질병이다. 사실 우울증 치료에서 가장 강조해야 하는 것은 운동이다. 우울증과 운동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한 집단은 약물 치료를 한 집단, 아예 치료를 하지 않은 집단, 위약을 사용한 집단 등에 비해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대부분 연구에서 공통으로 도출됐으며 우울증 치료에 운동이 매우 우수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울하다는 것은 뇌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의미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뇌를 활성화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에는 우울증 때문에 감소했던 전두엽, 전대상 피질, 해마의 부피가 회복됐고 양측 뇌를 연결하는 뇌량의 연결성이 증가하고 전대상 피질과 해마를 이어주는 띠다발의 연결성 또한 증가했다. 운동을 하면 운동과 관련된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신경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신경영양보호인자가 분비된다. 운동이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신경세포를 재생하는 영양인자들의 활동 또한 촉진하는 것이다. 운동을 통해 발생한 뇌의 변화가 우울증을 호전시키는 기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웃음은 우울증에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특히 경미한 우울증에 효과적인데 웃을 때 활성화되는 복내 측 전두 피질이 바로 엔도르핀이 생산되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웃음은 관련 뇌 부위를 활성화하고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통증 감소 및 근육 이완,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가 외에도 스트레스를 완화해 우울감을 줄여준다. 억지로 웃는 가짜 웃음도 같은 효과를 낸다. 진짜든 가짜든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동일하므로 이 근육을 지배하는 뇌 신경세포가 똑같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신체적인 변화로 뇌를 바꾸는 것이다. 모든 치료법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뇌 기능을 바꾸는 것이다. 의인화한 고양이 그림으로 유명한 영국의 화가 루이스 웨이는 말년에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양이의 모습이 점점 추상화되다가 마지막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무늬 상태로 표현됐기 때문이다. 이런 화풍의 변화는 조현병 환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인지 상태를 보여준다. 조현병은 쉽게 말해 사고의 장애나 감정 등의 이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이다. 뇌의 부피 및 주름, 구조적 및 기능적 연결성, 신경 전달 물질 등의 문제로 여러 고등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조현병의 증상으로는 실제 현실이 아닌 잘못된 믿음인 망상, 실제 존재하지 않는 청각, 시각, 촉각, 후각, 미각의 자극을 느끼는 환각,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와 행동 등이 있다. 망상의 종류에는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이라는 피해망상, 사실보다 과장되게 생각하는 과대망상,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색정망상, 다른 사람이 나를 조종한다는 조종망상,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마치 자신과 관련 있는 것 같다는 관계망상 등 실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헛것이 보이는 환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환후, 피부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드는 환촉 등이 있다. 반면 일반인에게는 존재하지만 환자에게는 결손되는 음성 증상도 있다. 감정 표현의 감소, 동기 상실, 인지 기능의 저하 등이다. 이런 양성 및 음성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1개월 이내에 상당 기간 나타나면서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이 손상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조현병으로 진단된다. 뇌의 연결성 개념은 조현병의 원인과 관련해 요즘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다. 뇌는 구조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네트워크를 이루어 기능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중 달걀 모양의 시상은
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여러 뇌 외부 정보를 대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조현병은 시상과 대뇌 피질 간의 기능적 연결성에 문제가 있는 질병이다. 한편으로는 조현병의 원인을 도파민 과잉이라 보기도 하는데 뇌에서 도파민이 과활성화되어 망상, 환각 등의 조현병 증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뇌 영상술을 통해 보면 조현병 환자는 도파민이 과활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행복도를 조사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동아일보와 딜로이트 컨설팅이 조사한 주관적 행복도인 동아행복지수의 점수는 2019년 12월 100점 만점에 55.95점이었다.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 또한 1990년과 비교해 2017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OECD 31개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 27년간 4배 넘게 높아진 소득 수준과 달리 행복지수는 여전히 낮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다양한 범죄와 사고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 하락으로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이 확산된 탓이라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주요 17개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전문가와 상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해 선진국에 크게 못 미쳤다. 한 사회의 정신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살률 또한 여전히 높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7명으로 OECD 평균인 11.5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다음에 조사한 2019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자살자 수는 37.8명이었으며 앞서 이야기했듯 10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전년도에 이어 자살이었다. 미셸 푸코가 광기의 역사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역사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을 나 그리고 우리와 다른 그들로 취급했으며 그들에 대해 공포와 격리의 반응을 보였다. 정신과 약물이 발견되고 상용화되기 시작한 1900년대 중후반 이전까지 중증 정신질환자는 경멸의 대상으로 사회에서 격리됐으며 경증 정신질환자는 가족이 쉬쉬했다. 배를 태워 바다로 내보내거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가두기도 했으며 그 안에서도 증상에 따라 강박을 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의 신 것으로 보고 구술하기도 했다. 오늘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불리는 프로이트의 이론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 특정 학문에 머물지 않고 영화나 소설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이용되는 패러다임이기도 하다. 특히 프로이트는 신경증이라고 불리는 히스테리, 강박증, 공포증 등의 치료를 시도하며 환자로부터 얻은 정신병리와 그 근원을 분석하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동료 의사 요제프 브로이어의 환자였던 안나 오의 사례가 중요한 기점이 됐다. 본래 안나 오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교육을 받고 자란 지식인 여성이었다. 하지만 병든 아버지를 간호하던 중 여러 이상 증세를 갖게 되는데 물을 삼키지 못하고 마른 기침을 하거나 뱀 등의 환각을 받으며 때론 몸이 마비됐다. 모국어인 독일어를 잊어버려 영어나 프랑스어로만 대화가 가능하기도 했다.
브로이어는 이를 프랑스의 신경병리학자 장 샤르코에게 배운 최면술로 치료했는데 이를 정화법, 이른바 카타르시스법이라고 한다. 억눌렸던 감정적 기억이 대화를 통해 의식으로 올라오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이론의 서막이 됐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최면요법을 치료에 활용하던 중 최면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등의 여러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그는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대화하는 자유연상법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바로 정신분석학의 시초가 된다. 자유연상이란 말 그대로 의식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말하게 하는 기법이다. 자유연상 과정에서 프로이트는 신비한 현상을 발견했다. 환자들이 처음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히스테리 증상의 시초나 당시의 상황을 떠올린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로부터 무의식의 존재를 발견했다. 즉,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런 행동을 멈출 수 있는지의 문제는 본래 무의식의 영역에 있었지만 최면이나 자유연상을 지속함에 따라 이것이 전의식으로 올라왔고 이후 신경증의 원인과 이유를 점차 의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사실로부터 무의식과 의식의 영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마음의 체계를 새로이 썼다. 프로이트에게 겉으로 보이는 의식적인 것,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었다. 마치 바다에 떠있는 얼음처럼 사실 그 밑에는 더욱 큰 무의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더욱 세분화해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나눴다. 이드는 원본능, 에고는 자아, 슈퍼에고는 초자아를 의미한다. 이드는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욕구와 욕망, 충동 및 생존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한다. 슈퍼에고는 주로 후천적으로 학습된다고 여겨지는데 양심이나 도덕 등과 같이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등의 가치체계를 의미하며 무의식 및 의식에 걸쳐 형성된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에고는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에서 의식적 및 무의식적인 조율을 통해 이드가 현실 법칙을 넘어 작동하지 않도록 또 슈퍼에고가 과도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드, 에고, 슈퍼에고 프레임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편의를 위해 규칙을 어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충동을 억누르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 무의식 영역에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조율을 통해서다. 인지행동 치료란 쉽게 말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기본 원리에 바탕을 둔 치료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감정이 발생하고 감정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인지와 감정과 행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지, 감정, 행동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 인지행동 치료란 정신질환을 인지와 행동 두 측면에서 모델링하고 문제가 되는 인지나 행동을 보다 적응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치료법이다. 강박증 환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침투적 사고 때문에 심한 불안을 느끼며 이런 불안을 피하기 위해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 예컨대 세균에 오염되어 큰 병에 걸려 죽을 것 같다는 강박사고를 없애기 위해 반복적으로 손을 씻는 강박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돌보는 데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대인관계를 맺고 자아를 실현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테지만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신경과학적으로 본 행복이란 뇌의 기능이 평화롭게 유지되는 상태가 아닐까?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즐거움, 즉 쾌락은 도파민 시스템에 의해 조절된다. 쾌락은 중독성이 있으며 단기간에 작용하고 말초적이며 직관적인 감각을 사용한다. 물건을 소비하듯이 더 많이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주로 혼자서 경험하며 계속해서 더 요구하는 특성이 있다. 1954년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러가 이와 관련한 실험을 했다. 쥐의 뇌에 전극을 꽂아 스위치를 누를 수 있도록 장치했는데 놀랍게도 쥐들은 1시간당 많게는 7,000번이나 스위치를 눌렀으며 먹는 것도 있고 스위치를 누르다가 결국 굶어 죽은 쥐도 있었다. 이때 전기 자극이 가해진 부위가 바로 쾌락 중추에 해당했다. 안녕 또는 행복이라는 감정은 주로 뇌의 세로토닌 시스템에 의해 조절된다. 행복은 원초적인 쾌락과 달리 중독성이 없고 장기적으로 작용하며 쌓아놓는 것이 아닌 베푸는 마음을 일으키고 혼자보다는 함께 경험된다. 또한 보다 많이 원하기보다는 충분하다는 만족감을 불러일으킨다. 세로토닌 시스템에 정신질환 또는 외부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이 생기게 된다. 신경과학적으로 행복을 이해한다면 다음의 기본 사항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단이다. 당이나 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된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와 달리 트립토판은 행복의 필수적인 물질로 필수 아미노산 중의 하나로 세로토닌의 합성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체내 합성이 불가하므로 바나나, 견과류, 계란, 연어, 양고기 등의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적절하고 충분한 수면이다. 수면은 낮 동안의 생활에서 벗어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하루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셋째, 일광욕이다. 적정량의 태양광을 쬐는 것은 세로토닌의 합성도 돕는 만큼 적당한 일광욕은 필수적이다. 넷째, 운동이다. 꾸준한 운동은 뇌를 비롯한 신체의 노화를 막고 기억 기능의 중추인 해마의 나이를 더 젊게 유지하도록 도와 치매를 예방한다.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는 명상은 자신을 돌봄으로써 뇌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방법이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관찰하며 자신의 신체와 감정 등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런 활동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일상생활에서의 집중력을 높이며 뇌의 노화를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음챙김과 관련해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절에서 명상과 신체 활동을 통해 복합적인 심신 수련을 하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수련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부터 2015년 2년간 지리산 대원사의 3박 4일 템플 스테이에 참여한 직장인 50명을 총 12그룹으로 나누고 33명은 사찰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17명은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대조군과 비교해 회복 탄력성이 상승했고 이 효과는 3개월 후에도 여전히 높게 지속됐다. 단지 3박 4일의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을 뿐인데 3개월 후에도 회복 탄력성이 증가한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런 변화는 뇌의 기능 및 구조 변화도 동반한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 그리고 뇌 백질의 연결성이 더욱 향상됐다. 이는 인간의 뇌 신경세포가 쇠퇴와 생성을 거듭한다는 뇌 가소성을 지지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호전된 회복 탄력성이나 마음 챙김의 변화와 뇌의 연결성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 결과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뇌의 변화를 확실히 동반하는 변화임을 의미한다. 또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기능적 연결성이 더욱 강화됐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란 휴식을 취할 때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의 연합을 말하는 것으로 일하지 않을 때는 의식의 초점이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향하기에 가장 초기 상태라는 의미에서 디폴트 모드라고 부른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것은 템플스테이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에 더욱 깊은 쉼을 선사한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2011년 8월 영국 방송 BBC에서 세계 12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이 왜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지를 심층 보도했다. 요약하자면 한국은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살사 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출 수 있고 출근길에는 맛있는 카푸치노를 살 수 있는 나라일 정도로 부유해졌지만 사람들은 한국 전쟁 직후에 어려웠던 시절보다도 덜 행복해 보인다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지만 자살, 광기, 불안, 우울, 집착, 망상, 피해의식, 게임 중독, 사이코패스 등은 우리에게 여전히 익숙한 단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사회적 연결이 줄어들어 개인이 느끼는 고립감과 두려움은 더 심해졌다. 급격한 사회 변화의 스트레스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은 숨어 있다. 자기만 느끼는 경우가 많다. 남들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우울증으로 자살한다. 공황장애 환자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땀을 흘리며 본인은 죽을 것 같아 응급실로 실려온다. 하지만 심전도나 맥박, 혈압 등의 검사를 해보면 정상이다. 우리는 뇌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뇌를 이해하는 것은 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필요하다. 특히 미래 사회는 뇌를 이해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다. 이 책이 뇌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뇌를 읽다, 마음을 읽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